여러분 기본 과정에서 마지막 파트가 이제 주택법이죠. 자, 우리 주택법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건설 부분하고 공급 부분. 물론 이 이외에도 자금 조달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큰 부분이 아니니까 건설 공급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 부분이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면은 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택법의 각종 용어와 그 다음에 건설 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정의를 하시고 구체적인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3월 과정 가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50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주택법의 제정 목적이 나와져 있죠. 자,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이 되어 있죠. 밑줄 한번 줘봅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 자, 주택의 건설 공급이지 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죠. 주택의 관리. 자, 우리 관리 파트는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따로 떨어졌고요. 우리는 건설과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관리 등이죠. 주택시장의 관리 등 이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자,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주거 안정 그리고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죠. 자, 목적이 우리한테 크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법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다 하는 걸 한번 정리하시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주택법에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용어들이 우리 시험에서 2문제 이상이 출제되니까 꼭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작년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가 되어졌죠. 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주택이 뭐냐? 자, 주택은 우리가 건축물 중에서 일부가 주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전부 공작물이고 그 중에 일부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고요. 요 또 건축물 중에서 일부가 또 뭐에 해당한다고요? 주택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럼 모든 건축물이 주택은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시는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주택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첫 번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밑줄 한번 줘볼까요? 누가? 세대의 구성원이죠. 두 번째 밑줄, 장기간 독립된, 여기 밑줄을 줍니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죠. 거기에 구조란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결국은 이 건축물이 주택이냐 아니냐는 뭘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구조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겁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할 수 있는 구조. 자, 여기서 장기간이란 말은 잘 아실 테고 독립된 요 말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여기서 거기다 한번 적어봅니다. 독립된 여기에다가 적어보세요. 욕실하고 부엌이죠. 욕실과 부엌을 별도로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독립된 주거생활은 욕실과 부엌이 필수 설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을 우리는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 전부 동그라미. 자, 일부도 주택이 될 수 있고 전부도 주택이 될 수 있죠. 자, 일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건 우리가 공동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에 아파트의 301호만을 주택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전부를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건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이란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로서 그 일부도 될 수 있지만 전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늘 이걸 묻는 것보다는 뒤에 이 말을 물으면 그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까지 모여가지고 포함을 해서 우리는 주택이라고 한다. 그럼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단순히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다는 것. 물론 작년 시험에도 결국은 이걸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주택이란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런 구조에 따라서 주택을 구분하는데 그 주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있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 주택을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아직 공부를 하지를 않으셨어요. 3, 4월 과정에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이 건축법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용도가. 그럼 단독주택 용도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는 일반 단독주택,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관이 있어요. 요거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공관은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용도로 분류를 하지만 공관은 주택법의 주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건축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본다기보다는 다른 뭐 학교론 시험이나 이런 데서 이런 내용을 가끔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건축법의 단독주택 종류는 4개인데 주택법은 3개만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 자, 공동주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 아연다기, 아연세기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는 다세대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인데 앞으로 요 2개를 잘 우리가 구분하셔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역시 요 4가지 중에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주택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분류를 하죠.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여기는 주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택이 뭔가요? 세대의 구성원이. 일단 기숙사는 세대의 구성원이 아니죠. 두 번째,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결국은 요거 2개는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가를 물어봤죠. 자, 여기서 나중에 필요하니까 잠시 설명을 드려봅니다. 아파트라는 것은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입니다. 일반 층수가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5개 층 이상이면은 이거 무조건 아파트로 봅니다. 우리 교재 혹시 나와져 있는가요? 우리 교재 안 나와져 있죠? 이제 건축법에 할 때 다시 공부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실까요? 아파트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 5개 이상이면 아파트다. 우리가 생각하시는 아파트는 큰 덩치가 큰 아파트를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주택법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의 개수입니다. 층의 개수가. 그러니까 연속해서 5층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층의 개수가 5개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로 분류를 하고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자, 주택으로 쓰는 층의 개수가 5개가 되면 아파트가 되니까 얘들은 몇 개가 돼야 돼요? 4개 층 이하가 돼야 되겠죠. 4개 층 이하가 돼야 연립이나 다세대가 됩니다. 5개가 되면 아파트가 되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단 차이점은 다세대 주택은 층수도 4개층으로 제한하지만 옆으로 퍼지는 것도 규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주택으로 쓰는 바닥 있죠? 그걸 전부 합하면 그 합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다. 요걸 이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되고, 반대로 660제곱미터를 초과지요. 초과하면은 연립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다시 되는 층수도 제한하고 옆으로 퍼지는 것도 제한을 하죠. 그런데 다 연립주택은 층수는 4개 층으로 제한하지만 옆으로 퍼지는 건 제한이 없죠. 요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연립주택은 옆으로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다세대는 옆으로도 제한을 한다 하는 거, 요 차이점을 우리가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건축물은 뭐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책에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이란 적어놨죠. 우리 집에 물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무슨 생활한다? 독립된 주거 생활한다. 그러면 단독주택이고, 한 세대가 아니겠죠? 여러 세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하면 공동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한번 읽어보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아파트를 생각하시면서 건축물의 벽, 떠오르시죠?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비, 예를 들어서 성관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의 전문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죠.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하나의 건축물에서 뭐 한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한다.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한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개념은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나중에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종류 구분하는 거 요걸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번에 국민주택, 4번에 민영주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 이것은 구조로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요. 주택은 다 주택이죠. 주택 중에서 무슨 돈으로 지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자금을 가지고 이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구분한다고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는 국민주택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맨 밑에 박스 국민주택 규모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죠. 이걸 무슨 면적이라고 한다? 주거 전용 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우리 식구들만 쓰는 면적, 전용 면적이죠. 같이 쓰는 면적,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은 우리는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양받을 때는 그걸 다 돈 주고 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법이나 각종 우리 공법에서 면적이 나오면 전부 주거 전용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국민주택의 규모라는 말은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마음대로 짓는다. 이 규모에 맞추어서 지어야 된다. 규모에 맞추어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규모를 규정을 두고 있죠. 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주거 전용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다. 앞으로 호라는 말이 나오면요. 단독주택 셀 때예요. 세대란 말이 나오면 공동주택 지을 때를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셀 때는 한 세대, 두 세대, 몇 세대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독주택을 셀 때는 몇 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와 세대는 그런 개념의 차이고 어쨌든 한 호 한 세대당 얼마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거기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자, 우리 국민주택의 규모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칙은 주거 전용 면적이죠.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이걸 국민주택의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외가 있어요. 수도권 제외 밑줄, 도시지역이 아닌 밑줄 긋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이 수도권을 일단 뺍니다. 뭐도 뺄까요? 도시지역도 뺍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이죠.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는 동이 아닌 읍면지역은 최고 얼마까지? 1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건 도시지역은 무조건 얼마? 85. 수도권에서는 읍면이라도 얼마? 85. 수도권, 도시지역 뺀다는 거. 그래서 수도 두 개를 빼고 읍면지역은 100까지만 지을 수 있다. 이게 국민주택의 규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는 국민주택을 지으려면 일단 이 규모에 맞춰서 지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박스 위에 3번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돼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밑에 박스겠죠. 밑줄 긋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국민주택이란 여기에 밑에 박스 안에 두 개를 적어놨죠.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모가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게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지은 건가요? 국가지자체공사. 자, 이제 여러분들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죠. 각종 공사가 우리 주택법에서는 공사가 몇 개 나온다고 했죠? 두 개밖에 안 나와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뭐하고? 지방공사. 정비법에도 공사 몇 개? 2개밖에 안 나와요. 자, 어쨌든 제가 그냥 국지공 이렇게 해도 요 공사는 무슨 공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지공이 갖는 의미가 뭔가요? 얘들은 공적 주체죠. 공공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공공이 집을 지었는데 그 사이즈가 85제곱미터 이하더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수도권 여기 빼고 읍면에서 100 이하. 공공이 건설했는데 이 사이즈의 이하더라. 그러면은 국민주택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왜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이 필요한지부터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죠. 국민주택은 나중에 누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인가요? 국민주택은 국민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가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은 우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게, 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고, 공공이 건설하는 건 이 사이즈에 맞으면 무조건 국민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국민주택 개념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물어봤죠. LH공사가 건설하는, 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도시지역에서 LH공사가 건설하는 80제곱미터 인주택 이렇게 나오면 국민주택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주택이죠. 도시지역은 85까지밖에 못 짓고 LH공사, 공공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공공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지었죠. 그래서 국민주택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공이 지으면 국민주택인데 공공이 안 지어도 이런 뜻이죠. 공공이 안 지어도 뭐 공공이 지을 수도 있고 민간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돈으로 지었느냐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뭔가요? 국가지자체 재정이죠. 국가지자체 재정 밑줄 긋습니다. 자, 여기 1번도 국지공 동그라미 쳐야죠. 자,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했다. 두 번째는 주택도시기금이죠.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자, 주택도시기금. 이것이 과거에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불리던 것인데 지금은 주택도시기금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독립을 했죠. 과거에는 이 국민주택기금도 우리 주택법에 규정이 있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은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갔는데 우리는 뭐만 이해하시면 되느냐. 이 주택도시기금을 누가 조성을 할까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번은 국가지자체 재정, 정부 자금으로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이 개인 자금으로 지은 것이 아니죠. 민간이 건설 주체는 국가가 국지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사이즈는 얼마?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다. 국지공이 건설하는 거하고 공적 자금으로 지은 85 이하의 주택. 이렇게 해서 한번 국민주택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85를 초과하면은 아예 빌려주질 않아요. 빌려주지 않으니까 기금을 사용하면 당연히 국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택법에서는 조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붙여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민영주택이 나오죠. 4번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자, 밑줄 긋습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그럼 우리 시험에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이다. 이렇게 하면은 틀려요. 민영주택은 얘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뭐다? 민영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민영주택의 개념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걸 민영주택이라고 해야지 다른 말들이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지자체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입니까? 아니죠. 이 규모가 돼야죠. 그래서 국지공이 건설해도 무슨 주택이 될 수 있다?
민영주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의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그걸 제외한 걸 민영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의 종류가 참 많아요. 이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도시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얘는 말 그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세 가지 조건을 붙여놨는데 첫 번째 조건이 300세대 미만이 좀 밑줄, 300세대 미만 밑줄 주시고,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죠. 국민주택 규모. 큰 집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세 번째는 무슨 지역에서만 짓는 거예요? 도시지역에서만. 자,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뭐까지 바라보지 않아도 한 20, 30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80이 되고 뭐 90이 되고 이때까지 살는지 못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가 지으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한 집에는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1인 아니면은 2인. 그래서 1인 1가구, 2인 1가구가 대부분 우리가 주택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파트는 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혼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살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그마한 주택, 사이즈 얼마?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국민주택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지 국민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국민주택 규모의 서민주택을 많이 짓자는 거예요. 서민주택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벌집처럼 지어가지고 니 혼자 살지 말고 조그마한 집을 많이 지어서 같이 살자는 거죠.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집처럼 이런 집을 지으면 이 집이 인기가 많으면은 만약에 집장사들이 돈이 많이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가지고 빌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집을 짓고요. 주택법에서도 집을 짓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29세대까지는 건축법으로 지을 수 있고 30세대 이상이 되는 순간 주택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만들어지는 이 당시는 29세대가 아니고 19세대, 20세대 이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채 이상만 지어도 과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법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법으로 짓는다는 의미가 뭔가요? 얘들은 주택만 지어요? 부대복리도 갖춰야 돼요. 부대복리도 다 갖춰야 돼요. 건축법에는 주택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이 뭘까요? 팔아먹을 때도 우리 주택법으로 짓는 집은 공급 규칙에 의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못 팔아먹어요. 다음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 못 보겠습니다만 다음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일주 많이 들어보셨죠? 전부 이 공급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건축법에서 찍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일반 집장사들이 빌라를 짓는데 30세대 남짓, 35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 35세대를 안 짓고 몇 세대만 지어요? 29세대만 짓고 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서민주택인 이런 빌라들, 소형 빌라들을 많이 지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일반 아파트처럼 부대복리에 관한 이런 등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줄까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짓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얘들은 쉽게 말해서 편익시설이 없는 아파트죠. 편익시설이 없으니까 세대수가 너무 많아도 안 돼. 너무 많아도. 처음에 신설했을 때는 150세대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세대 미만으로 올렸죠.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래서 이런 편익시설이 없으니까 시골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아까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죠.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은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지요.
예외적으로 얼마? 100이었죠. 그런데 요거는 수도권하고 뭐 빼고 도시지역을 뺐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니까 여기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오로지 얼마까지만 지을 수 있다? 85까지만 지을 수 있다. 요거 하나 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시형생활주택이 밑에 표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가 몇 개다? 세 개네. 원룸형 주택. 두 번째, 단지형이 나오네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는요. 얘는 뭐를 연립주택을 단지형으로 짓는다는 것이고 얘는 다세대 주택을 단지형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처럼. 쉽게 말해서 얘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빌라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 잠시 보셨죠? 연립하고 다세대는 주택으로서는 층의 개수가 몇 개? 4개 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5개가 되면은 아파트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단지형 연립 다세대에서 우리 시험을 위해서 기억하실 건 딱 하나예요.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법 자체 시험에서 뭐 중요하진 않아요. 출제된 점은 있지만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건축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뭐를 거치면 심의를 거쳐서 완화시켜 주거든요. 심의 통과가 되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밑줄 주세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5개 층까지 지을 수 있다. 단지형은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원룸형 주택 있지요? 원룸형 주택은요, 첫 번째 기억하실 게 아파트도 되고 연립도 되고 다세대 세 가지가 다 돼요. 자,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까 보셨죠? 그러면 연립 다세대 결론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부 공공주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단독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지어서 같이 살자는 개념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립 다세대 여기 있죠. 원룸형도 연립 다세대가 있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형 정의를 잠깐 보시면 이런 말을 적어놨죠.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그죠? 단지형 다세대도 뭐라고 적어놨어요?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이렇게 적어놨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연립 다세대가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뭐를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아파트가 도시형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무슨 주택만이 도시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룸형,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도시형이 되기 위해서는 원룸형만 돼야 된다. 요걸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 원룸형 조건을 한 4가지를 적어놨죠. 원룸형 조건을 한 4가지를 적어놨을 겁니다.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자, 원룸형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시험에 물어보면 결국은 요 숫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도시형은 국민주택 규모 85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원룸형은 알고 보니까 85까지 못 짓는데, 그죠? 그러면 단지형 두 개는 사이즈가 얼마까지 지을 수 있고 85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는데 원룸형은 85까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원룸형은 50까지밖에 못 지어요. 만약에 원룸형이 뭡니까? 방이 한 칸이라는 얘기죠. 그 방 한 개인데 85제곱미터 25평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 원룸형은 호화 원룸이 되겠습니다. 그건 도시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형의 원룸형은 50까지만 짓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룸형도 뭐가 돼야 되니까 독립된 주거생활이 돼야죠. 독립된 주거생활이 되려면 뭐를 갖추라고 그랬어요? 욕실과 부엌을 갖춘다 하는 것도 하나 밑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조건이고,
자, 세 번째는 50 이하인데 우리가 원룸이란 것은 말 그대로 방이 한 개다 이런 얘기겠죠. 방이 한 개인데 욕실하고 보일러실입니다. 자, 욕실하고 보일러실 요 두 개는 제외를 하고요. 제외하고 는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제외할 수 있는 게 욕실은 따로 막을 수 있는가요? 당연히 따로 막아야죠. 근데 뭐를 또 따로 막을 수 있어? 보일러실. 가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면 욕실하고 부엌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욕보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이다. 물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건 이 사이즈가 얼마 이상이면 30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면은 하나의 공간입니까?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습니까?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0제곱미터, 뭐 10평은 채 안 되죠. 그렇지만은 30 이상이라면은 결국은 얼마인가요? 30 이상 50 이하가 되겠죠. 이 정도 규모의 원룸은 나름대로 좀 사이즈도 되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침실은 별도로 구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두 개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걸 하나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하층에 넣으면 안 되죠. 지하층에 세대를 넣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원룸형에서 4가지 조건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요 내용들은 단지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부 뭐에 관한 얘기다? 원룸형에 관한 얘기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입니다. 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다, OX.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왜? 아파트는 단지형에는 없고 오로지 뭐에만 있는데? 원룸형에만 있는데 원룸형이 60까지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지. 50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건축 제한이 나와져 있죠. 건축 제한이란 말은 우리 도시형하고 일반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대 복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한 건물에는 도시형하고 일반 아파트를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각종 부대 시설이나 복리 시설의 어떤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여기 좋게는 한 건축물에서 얘기해요. 하나의 단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플러스 도시형이 아닌 것 일반주택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도시형 주택하고 도시형이 아닌 일반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도시형이 3개죠? 도시형이 3개잖아요. 그러면 도시형하고 도시형은 지을 수 있느냐? 원룸하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같이 지을 수 있느냐? 단지형, 연립하고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느냐? 이것도 절대로 금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건물에는 도시형하고는 도시형이든 일반주택이든 한 건물에는 같이 못 짓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네. 도시형끼리는 절대 같이 못 들어오는데 도시형 중에 원룸형하고요. 일반주택 있죠? 자, 일반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우리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제한 갑은 보실까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죠. 우리 교재는 빠져 있는데 도시형하고 도시형끼리 즉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한 건물에 지을 수 없다. 요것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2가지가 있네요. 일반 주택을 1주택, 1세대만 짓는 경우가 있고 거기 기억이 1세대 짓는다는 얘기죠. 원룸형 주택하고 가로를 묶어주세요. 원룸형 주택 묶어주시고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가로를 묶어주세요. 원룸형하고 1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룸형 주택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요. 근데 원룸형에는 가족이 많은 세대가 들어갈 수는 못 살죠. 예, 그래서 1인이나 2인 1가구 이런 경우만 가능한데 만약에 이걸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여기에 살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원룸에 못 사니까 맨 꼭대기층에 뭐 꼭 중간층에 넣어도 되겠죠. 꼭대기층이나 이런데 여기에 일반 주택을 같이 지어서 집주인이 거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원룸형 주택이죠. 원룸형은 50가지밖에 못 짓죠. 그러면 결국은 일반 집주인이 사는 집은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걸 지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 법에는 50을 초과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초과하는 주택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입법 과정에서 어떤 뭐 문제가 있었던지 잘못 뭐 이해를 하고 나온 법조문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절대로 작은 집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원룸형 주택하고 일반 주택을 짓는데 한 1주택이 아니고 여러 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것이 니은인데요. 자, 일단 준주거 상업지역을 가로로 묶어주시고 또 원룸형 주택 가로로 묶어주시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주택 가로로 묶어주시고 따로따로 묶어줍니다. 그 뒤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주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는 한 주택이 아니고 여러 주택을 짓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주택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은 주상복합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시내로 나가보면은 중상업지역에 가보면 원룸형 주택, 여기 화명동에도 많이 있겠죠. 원룸형 주택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외관상 볼 때는 틀림없이 아파트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 뭐 10층도 되고 이런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자, 밑에 1층은 주택을 안 짓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원룸형 주택을 짓고 그 위에는 일반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상복합의 형태로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때나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땅값이 비싼 상업지역이죠. 땅값이 비싼 상업지역에서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중에서도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준주거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같이 항상 놀아요. 땅값이 비싼 지역이죠. 그래서 원룸형하고 일반 아파트가 한 건물에 이렇게 주상복합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하고 무슨 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지을 수 있는 경우라는 말을 우리 공법에서 총 3번을 듣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원룸형 주택 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되어져 있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주택의 종류가 꽤나 많아요. 이번에는 세대 구분형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세대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공동주택이고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아파트가 평수가 좀 된다면 그 일부를 막아서 세를 임대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임대 수익을 올 수 있는 방법이 세대 구분형인데 이 세대 구분형은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을 했죠.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괄호 밑줄 한거 봅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없는 동그라미. 자, 일부를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분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일정한 요건에 모두 적합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밑줄 그어봅니다.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한 세대로 인정한다. 자, 우리가 주택을 건설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건설 기준은 세대수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럼 만약에 300세대의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부대나 복리를 갖추었는데 여기서 세대를 쪼개 가지고 만약에 쪼갠 걸 두 세대로 봐버리면은 이 부대 복리에 관한 기준이 충족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쪼개져서 세대수가 사실상 늘어나도 한 세대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실질적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아파트는 주차장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고요. 우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주택법상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다시 말해서 요거는 새로 주택을 만든다, 건설한다는 뜻이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밑줄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기준에 맞춰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을 해가지고 입주를 했으면은 아파트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아파트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를 관리를 하다가 뭐 내력벽을 철거한다든지 아파트를 신축, 다시 개축 이런 공사를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경우고, 요거는 기존의 아파트죠. 기존의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으로 만든다,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두 개의 기준이 당연히 동일할 수가 없죠.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하는 세대 새로 짓는 거 박스 안에 기억 보실까요? 요것도 독립된 주거 생활이 돼야죠. 그러니까 뭐를 갖춰야 돼요? 부엌도 갖추고 욕실도 갖추고 뭐도 따로 갖춰야 돼요? 현관. 우리가 부엌 욕실은 필수적인 설비지만 요 현관이 만약에 같이 쓴다면은 임차에서 들어온 임차인하고 집주인이 같이 현관을 쓴다면은 독립된 주거 생활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관도 따로 갖춰야 됩니다. 요거는 새로 짓는 집이니까 그렇게 지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자, 밑줄 한거 볼까요?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뭐 하려고 그런 걸 설치해야 돼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뜻이죠. 자, 무슨 말이냐? 어차피 이것은 나누어 가지고 있지만은 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냥 임차인이 나가면은 그 임대인 집주인이 혼자서 다 쓸 수도 있죠. 그러면은 방법이 연결문을 만들어서 같이 쓰든지 아니면 경량 경계벽을 만들어서 쉽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라는 그런 얘기예요. 뭐 경량 칸막이를 막으면은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결문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주시면 나중에 시험 칠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은 3번, 4번을 잡아야 되는데 3번은 뭔가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죠.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밑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자,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지어야지 너무 많이 지으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너무 많이 지어버리면 부대 복리시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는 주거 전용 면적이란 말이 나오죠. 주거 전용 면적이 두 번째 줄 맨 끝에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역시 3분의 1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 이하. 자,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세대 구분형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물어본다면 3분의 1 이하, 3분의 1 이하 요 두 가지를 물어보게 되겠죠. 자, 2번은 자, 첫 번째 조건이 뭔가요? 우리 위에 없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죠.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몇 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2세대 이하.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어진 집이니까 두 칸, 세 칸으로 막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하는 걸 하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하고 다른 내용을 잘 잡아두셔야 돼요. 2번은 똑같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건 2번은 똑같으니까 제가 다시 적을 필요가 없겠죠. 다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죠. 아니, 기존의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두 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이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되려면 여기 현관 자체가 그만큼 공간이 되어야 하고 쉽게 말해서 기존의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수도 있고 나름대로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실 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 같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전체 세대수 얼마? 10분의 1.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옵니다. 세대수가 나와요. 전체 세대수는 10분의 1 이하로 해야 되고 뒤에 동별이 나옵니까? 자, 동별 밑줄을 그어야죠. 동별 세대수는 3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자, 봅니다. 위에 새로 짓는 건 세대수와 주거전용 면적을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세대수와 주거전용 면적. 근데 새로 기존에 있던 것은 주거전용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죠. 전체 세대수, 동의 세대수, 세대수만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왜 여기는 면적이 제한이 필요가 없을까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못 넘어가니까 주거전용 면적이 3분의 1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면적은 별도로 규제할 필요 없지만 동별로도 만약에 아파트가 큰 평수가 동이 있고 작은 평수 동이 있으면 작은 평수는 사실상 이게 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고 큰 평수의 아파트 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동에서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동에서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전체 세대는 10분의 1, 동의 3분의 1 이걸 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물론 단서 조항은 있죠. 다만 시군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세대수 기준을 초과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리얼이 문제죠. 각종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아파트를 세대 구분형을 하는 것이 그닥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기억하실 건 결국은 여기도 숫자네.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고 전체는 10분의 1, 동은 3분의 1 면적이 아니고 세대수라는 것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택에 관해서 용어들을 중요한 용어들을 다 봤어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임박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자, 이번에는 주택은 아닌데 준주택이 나오죠. 준주택이라는 얘기는 주택인가요? 주택이 아닌가요? 주택이 아니니까 준주택이죠. 자, 뭐뭐에 준한다 이 말이죠.
뭐뭐에 준한다. 우리가 준부동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주택에 준한다 말은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긋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에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 그런데 이것도 주택하고 똑같이 건축물만 말한다.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데, 자, 이걸로 끝나면 준주택이 될 수 없죠.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주거시설로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도로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준주택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등인데 그 종류를 밑에 4가지를 적어놨죠. 그 종류를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숙사 밑줄. 두 번째, 자, 이종 근린 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 돼 있죠. 다중생활시설 밑줄.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다중생활시설을 제가 고시원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좀 꼭 기억을 앞으로 하셔야 돼요.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이다. 이렇게 나눠요. 500 미만이면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고요. 500 이상은 숙박시설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기도 하고 숙박시설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전부 다 뭐다? 두 개 다 준주택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 다 준주택이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밑줄 노인복지주택이죠.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하면 안 돼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많고 그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인데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하는 그런 주택이 아니고 이름은 주택이지만 요거는 거주는 하지만은 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맞는 그런 주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아니고 준주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피스텔이 되겠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업무시설에 해당을 해요. 근데 우리 주택법은 주택은 아니지만은 주택에 준하는 준주택으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 4가지 공통점은 다 뭐예요? 주택법의 주택 기준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사실상 안에 들어가면은 뭐를 하고 있다? 주거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주택처럼 뭐한다?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주택처럼 규제를 하고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얘들한테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주택도시기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주택처럼 주택 짓는 것처럼 지원해서 이런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지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류를 오노 다기 거꾸로 이렇게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노 다기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준주택은 요 종류 기억하시는 거하고 주택 외의 건축물과 뭐까지 포함한다? 부속토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용어가 많죠. 주택단지가 나옵니다. 우리 주택법의 주택단지, 정비법에서도 주택단지를 들어보셨지요? 정비법에도 주택단지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택법의 주택단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주택법은요, 주택을 짓고 대지를 조성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뭐를 받았죠? 허가를 받았죠. 근데 건축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은 오로지 건축을 뭐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죠, 건축물을. 근데 주택법은 사업 내용이 2개로 나눠져요. 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도 있고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법에서는 뭐도 한다고?
대지도 조성한다 이런 얘기죠. 주택도 건설하고. 그럼 주택 건설하려면은 뭐를 받아야 돼?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대지를 조성하려면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읽어보시면 그렇게 적어놨죠. 주택 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밑줄 긋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주택을 건설하면은 뭐를 짓는가요? 주택을 짓겠죠. 주택만 지어요? 부대복리도 지어요? 부대복리도 다 짓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를 조성하면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 있겠죠. 대지를 조성하면 뭐 말 그대로 대지를 조성할 겁니다. 그러면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일단의 토지 있죠. 일단의 토지란 얘기는 일단은 물리적으로 연속되는 하나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단지가 뭐예요? 물으면 주택 부대복리시설 짓는 일단의 토지,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 이걸 주택단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뭘 물어보느냐? 우리 시험은 이걸 물어보지를 않아요. 다만 이걸 물어봅니다. 단서를 물어봅니다. 다음에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단지로 본다. 우리 시험에 그걸 자주 물어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아파트를 500세대를 지으려고 그래요. 500세대를 지으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세대수에 따라서 아파트에 갖춰야 되는 뭐가 달라진다? 부대 복리시설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 버려요. 왔다 갔다 하기 곤란한 도로로 만약에 분리가 되어버렸다.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나간다. 철도, 고속도로 이런 게 지나가 버리면 이 두 아파트 입주자들이 만약에 여기에 어떤 편익시설이 있다면 이쪽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이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도로로 분리가 되면 500세대에 맞추어서 부대복리를 짓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250세대, 250 나눠졌다면 요 세대수에 맞춰서 각각 뭘로 본다? 별개의 단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것들로 분리가 되었을 때 각각의 별개의 단지로 보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요. 자, 1번은 이해가 가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럼 우리 시험은 2번, 3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도로가 만약에 일반 도로다. 일반 도로면은 그 폭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0m 이상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나 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면 8m죠. 8m 이상. 그래서 일반 도로 20m, 도시계획도로 8m 이상.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도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국지도, 지방도 뭐 나오죠.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도로인지, 이게 무슨 도로지 내가 모르는 도로는 전부 별개의 단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일반 도로는 얼마? 20m. 도시계획도로는 8m. 요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또 공구가 나옵니다. 공구. 자, 우리가 1공구, 2공구 이런 말을 하지요. 공구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주택법에서 공구라는 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걸 일단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란 책을 보시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하나의 주택단지니까 1공구, 2공구가 필요한 거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되어 있죠. 구분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밑줄. 착공신고, 사용검사 요 두 개를 말한다.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요 말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에 승인이 나야 공사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공법은 허가, 인가, 승인 등이 떨어지면 일정 기간 내에 뭐 해야 된다?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거든.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건축법 우리가 허가받고 몇 년 전에 착수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건축법은 2년 이내 착수를 해야 되고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 주택법에도 공사가 승인이 떨어지면 일정 기간 내에 뭐 한다고요? 착공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다음에
뒤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주택법은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여기서 승인받고 착수 의무 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몇 년이었다고요? 2년. 공사가 끝나면 또 뭐를 받죠? 우리 건축법은 뭐를 받든가? 사용 승인. 근데 여기는 또 표현이 좀 달라요.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이게 건설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몇 년 전에 착수하라고? 5년. 그럼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뭐를? 공구를 나누어 가지고 승인 받았다는 거야. 여기가 1099, 여기가 209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공구를 나눈 건 착공을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거든. 109, 209를. 그러면 승인받고 109 착공은 당연히 얘나 얘 똑같겠죠. 얘나 얘나 똑같이 몇 년? 5년인데 그러면 이걸 최초의 공구가 아니면 어떡하느냐. 뒤에 나옵니다만은 최초의 공구가 아니면 최초 이 공구에 착공하고 착공 신고하고 두 번째 공구는 적어도 2년 안에는 착공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건가요? 공구라는 얘기는 착공 신고를 따로따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먼저 하고 먼저 하고. 그러면 공사하는 착공을 따로따로 했으니까 나중에 사용검사도 같이 받아요? 따로 받아요? 사용검사도 따로 받겠죠? 그래서 공구란 건 공수 착수 신고, 착공 신고하고 뭐하고? 사용검사 이런 것들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공구고요. 공구고 박스 안에 보시면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밑줄 6m 이상이죠.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해라. 그럼 공구가 구분이 되려면은 요 폭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6m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뭘로 구분이 돼야 되느냐? 도로만 되느냐? 아니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든 나무를 심든 어쨌든 무엇으로 구분만 되면 돼요. 그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공구별 세대수는 얼마?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쪼갤 때 너무 작게 쪼개면 안 돼요. 너무 작게 쪼개면 안 돼요. 최소한 300세대 이상이 되도록 쪼개라 이 말이죠. 300세대 이상이 되도록 쪼개라. 그러면 300세대 이상으로 구분하려면 이 전체 세대수는 적어도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거 자주 물어보네. 작년에도 또 물어봤네요. 그래서 공구별 세대수는 얼마? 300세대 이상.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용어를 정리하고 건설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